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즉 DX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 활용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온 디맨드, 즉 주문형 서비스, 필요에 따라서 즉시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온디맨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원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원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상당히 쉽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서버를 자기의 자원으로 투자해야 돼서 굉장히 자원의 투자비와 운영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었던 거에 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택하는 것들은 기업에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사용자에게 높은 접근성과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규모의 조직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요즘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저장, 애플리케이션 개발, 백업이나 리커버리, 인공지능 학습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물리적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만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복잡성이 줄어들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켜주는 계기가 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모델에는 이제 공용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통상 부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렇게 나눠지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인프라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우리가 AWS 서비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있고요. 구글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라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제 특정 조직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래요. 예.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보안의 이슈가 있는 곳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어 하겠죠. 은행이나 의료기관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중요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제 기업이 클라우드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보안과 관리 비용 이쪽을 코스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결합형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몇 가지 주요 기술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세 가지의 코어 기술은요. 가상화, 분산 처리, 그리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요. 각각의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뒷장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해서 활용하는 기술이고요. 가상화는 이제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서 여러 운영 체제를 동시에 실행시켜줘서 서버 활용도를 높여주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의 핵심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추상화, 앱스트랙 시켜서
여러 개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 서버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겨주고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화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뽑아주는 것이 이제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퍼바이저는요, 물리적 하드웨어 위에다가 여러 개의 가상 머신, 즉 버추얼 머신을 생성시켜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바이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이 있고 호스트형 하이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 위에다가 직접 실행되어서 고성능을 제공해주고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타입의 하이퍼바이저는 운영 체제를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오버헤드가 적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예제들은 VM웨어라는 것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 VZ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 기업의 서버 환경이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소개드렸던 호스트형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 운영체제 위에다 실행을 시켜줘서 개인용 컴퓨터나 개발 환경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기존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설정과 사용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장점이 있고요. 성능 면에서는 아까 베어메탈보다는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오라클 버추얼박스라는 것이 있고요. VM웨어의 워크스테이션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로컬 환경에서 다양한 운영 체제를 테스트하거나 개인 사용자들이 가상 머신을 이용하고자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은 서버 가상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가상화는 물리적 네트워크 자원을 가상화시켜줘서 여러 개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스토리지 가상화는 여러 개의 물리적 저장 장치를 하나의 논리적 스토리지로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산 처리는 여러 서버에 작업을 분산해서 처리 속도를 높여주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서버를 한다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분산 처리는 이렇게 로드 밸런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서버가 협력해서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능을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맵리듀스 같은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우리는 소개할 수 있는데 이 맵리듀스는 데이터를 맵이라는 단계에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주고 리듀스라는 단계에서 이 조각들을 처리한 결과를 합쳐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데이터의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대규모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병렬로 처리한 뒤에 결과를 합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고 시스템의 부하를 여러 서버로 분산해서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아파치의 하둡은 분산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하둡은 크게 HDFS 그리고 맵리듀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HDFS는 데이터를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 저장시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맵리듀스는 대용량 데이터를 패러럴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의 모델이고요. 이런 병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분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환경으로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하고 분산 파일 시스템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노드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시켜서 대규모 데이터의 접근 속도를 높여주고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언급한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같은 것은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시켜줘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인데요. SOA. 이제 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각 기능이 독립적인 서비스 단위로 구성되어서 상호작용을 해서 컴퓨팅 자원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SOA라고도 많이 불러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의 핵심은 독립적인 모듈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비스로 분리하고 이를 서비스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스템의 확정성과 유용성을 높여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관리, 결제, 재고관리 뭐 다양한 기능을 각각 독립적인 서비스로 구현해서 이들 서비스를 조합한다면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라고 해서 서비스가 이미 오픈돼서 MS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구현을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제 각 기능을 더 작은 단위로 서비스를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개발, 배포, 확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유연성과 유지 보수성을 크게 향상시킨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에 대해서 변경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는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팀별로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장애 발생했을 때는 특정 서비스만 문제를 겪고 나머지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고요.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넷플릭스 같은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뭐 전체 장애가 난다면 큰 피해가 되겠죠. 소비자의 불편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개별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해서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시청 기록 관리, 추천 알고리즘, 스트리밍 서버 이런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시켜서 하나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작동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사용자에게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장점은 일단 비용 절감, 확장성, 유연성, 그리고 접근성 향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자원을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컴퓨팅 자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적인 포인트죠. 특히 클라우드의 비용 절감 효과는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죠. 기업이나 개인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사용할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운영비용, OPEX라는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OPEX와 자본적 지출, CAPEX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를 줄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확장성 면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자원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시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즌성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필요한 기간이나 시즌에만 자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국의 어느 지역이나 본사나 지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지사나 법인이 있거나 해외에서 뭔가 협업이 필요할 때도 글로벌 접근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자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팀이나 어떤 법인,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업되는 법인끼리도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클라우드는 특히 원격 근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 때 아주 빛을 발했는데요.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업무 환경에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SaaS라고 읽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Software as a Service라고 있고요. PaaS라고 읽는 것은 플랫폼을 강조합니다. Platform as a Service라고 읽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IaaS라고 있는 것은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서비스 유형은 이제 클라우드 자원의 제공 방식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기업과 사용자는 자신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각 서비스 유형은 서로 다른 수준의 관리, 유연성, 그리고 기술적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략을 설계할 때 이를 이해하고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aaS를 볼 건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소프트웨어 서비스라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않아도 우리가 구매해서 다 내 로컬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들은 오피스를 쓰시려면 워드나 파워포인트 쓰시려면 로컬 버전 소프트웨어를 사서 설치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구글 닥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일 서비스가 있죠. 5365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SaaS는 이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 보수, 업데이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월과금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죠. 월과금이라는 건 구독 모델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필요할 때만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은 초기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구매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고 복잡한 작업에도 이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태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SaaS로 보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묵시적으로 보고 있고 또 기업들이나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5365라는 서비스를 예로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PaaS, 플랫폼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데 플랫폼 서비스예요.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그 플랫폼 서비스를 우리가 구매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관리를 간소화시켜놔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파스 플랫폼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구글의 앱 엔진이나 아마존 AWS의 일라스틱 빈스톡이 있어요. 이제 일러스트릭 빈스톡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고요. 이제 파스는 개발 환경을 표준화시켜주고 인프라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니까 개발자들이 일단 편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역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굉장히 편리하죠.
아울러서 이제 자동화된 배포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개발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파스는 개발자에게 필요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등의 환경을 쉽게 제공해 주고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테스트 배포까지의 과정을 단순화시켜 줍니다. 특히 이제 협업이 중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AI 프로젝트, 빅데이터 프로젝트,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 파스는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니까 여러 팀원들과 개발자들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IaaS인데요.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읽습니다. 인프라 서비스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IT 리소스를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의 AWS의 EC2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업은 물리적 하드웨어에 대한 부담이 좀 줄게 되겠죠. IT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비가 없는 기업들도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IaaS는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 같은 기능을 통해서 빠른 확장성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트래픽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IaaS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구입하고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고요.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형태로 지불하기 때문에 운영의 유용성이 있죠. IaaS는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테스트 환경, 백업 또는 복구, 리커버리 솔루션, 데이터 아카이빙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기업의 전반적인 IT 인프라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빅데이터 처리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머신러닝 모델도 클라우드 안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빅데이터 처리 위해서는 클라우드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손쉽게 핸들하고 시각화할 수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트레인 시켜서 훈련시키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특히 GPU 환경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이런 학습이 지원할 수 있는 제공이 모두 되고 있고 빅데이터 처리에서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하고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조직에 도움을 주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일러스트릭, 맵리듀스, EMR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구글의 빅쿼리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는 IoT, 사물 인터넷 장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이를 분석해서 기계의 유지 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보안 이슈가 있죠. 이제 보안 문제는 이제 데이터 보호하고 암호화, 접근 제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서 전송되어야 되고요.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접근 제어를 통해서 인증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서비스 사용료하고 운영 비용을 잘 계산해야 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 체계가 통상 제공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존이든 MS든 간에 자기만의 과금 체계가 있어요.
따라서 초기에 우리 기업들이나 개인별로 투자 비유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절감이 되지만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량을 트래킹해 가면서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AI, IoT, 빅데이터, 그리고 5G 같은 기술들과 결합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더욱 지능화될 것이고요. 다양한 기술하고 융합되면서 더욱 어드밴스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하고 결합은 클라우드의 미래를 이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건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비즈니스 결정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서비스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쉽게 지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의 결합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치 근처에다 데이터를 처리시켜 줌으로 인해서 딜레이 타임을 줄여주고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해서 클라우드와 상호 보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은 응답 속도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면 클라우드와 연계된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클라우드의 중요한 미래 방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버리스라는 건 이제 서버가 불필요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서버리스 컴퓨팅은 이제 개발자가 서버 관리에 몰입돼서 그 과도한 시간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버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코드 작성에만 집중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서비스 개념을 들여와서 아마존 AWS의 람다 같은 서버리스 플랫폼을 제공해 주니 효율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그쪽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많이 확대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 할당과 실행을 통해서 비용 효율성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가 보다 심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